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오늘 2021년 마무리 시점에서 이렇게 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학과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요 창업시장을 고민하는 분들과 함께 또 이 올해 소띠해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를 앞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550만 자영업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이 자영업 시장의 예비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외국과 학생분들 그리고 이런 창업 예정자분들만 하더라도 아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마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은 이 잠재적 창업자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내년 2022년 호랑이띠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나 다들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런 창업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미크론 사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의 수, 변수가 많은 요즘 이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 시대 2년 차를 마감하면서 저쪽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발표한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보여지는 내년도 소비 트렌드, 과연 그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아니면 그에 부응하는 내년의 창업시장의 인사이트 내지는 창업시장의 결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지 오늘 제가 이 트렌드와 창업 전략 2022년에 과연 호랑이의 표정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자칫하면 고양이로 전락할 것인가 이런 중요한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창업시장의 방향 그리고 특히나 내년에 주목할 만한 새로운 창업 아이템 과연 어느 쪽이 나을 것인지 한번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야, 과연 우리 소비 트렌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사실 뭐 해마다 소비 트렌드가 과연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어떻게 바뀌는가 늘 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런 소비 트렌드에 따른 창업 전략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신 우리 여기 세종사이버 외식창업 프랜차이즈학과 우리 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과연 소비 트렌드가 소비 트렌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창업자 입장에서는 과연 이 트렌드를 활용해서 내 사업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게 이런 소비 트렌드 같습니다. 특히나 코비드19 2019 말부터 시작된 2020, 2021 그리고 2022 어떻게 보면 코로나 3년 차에 들어가는 이런 느낌인데요. 이 3년 차를 앞두고 많이 이 세계적인 역병이라는 이 코로나에 많이 또 적응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낙담하기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폐업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상당히 많으셨고 또 폐업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 후 또 이렇게 활기차게 재기를 노리는 이런 창업자분들도 곳곳에서 요즘 상권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과연 그냥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 분석에서 요즘 소비자들 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들 남자 여자 애들 아이들이 요즘 지갑을 어떻게 열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시장 관점에서 소비 트렌드가 매년 한 10월 달이면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한 10월 초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 소비 트렌드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 출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런 키워드가 소비 트렌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 역시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늘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과연 뭐 우리가 공무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수많은 내외부적인 시장 환경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저 역시도 참 제가 제 프로필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만 최근에 저도 선능력
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5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4번 출구로 갔다가 1번 출구로 갔다가 다시 또 최근에 4번 출구에서 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업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공간이 접해져 있는 이 상권 입지 뭐 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 역시도 이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뭐 하늘 보고 기도만 한다고 뭐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올해 초에 냈던 책이 과연 우리나라 550만 자영업 사장님들 어쩌라고 라는 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책으로 묶었던 게 이 코로나 시대 자영업의 미래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아마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는 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소비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가 없어지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최근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키워드를 이 사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건데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창업 시장을 제가 처음 접했던 시점이 제가 1992년부터 우리나라 창업 시장을 제가 늘 발로 뜨는 시장 조사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90년대 창업 시장과 지금 2020년대, 2022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90년대와 다른 것은 통계 데이터 컨텐츠가 많이 오픈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나 우리 세금으로 만든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상권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빅데이터가 많이 인벌브 되면서 그러한 데이터를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말 재단하고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의 늘 데이터, 통계, 컨텐츠 이런 거에 대한 활용 이거 참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요즘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업시장 특히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는 동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주면 yes I can 이러면서 동쪽으로 가면 야 알았어 야 골드러시 금광이 있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야 돼. 동남 방향으로 가야 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디렉션 방향조차 잡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가 A 플러스 B는 C 이런 공식, 법칙, 매뉴얼로 설명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뭐 어렵겠습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A 플러스 B는 C일 수도 있지만 D, E, F, G, H, I, G 같은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최근에 이런 그래도 우리의 세금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국책대학교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요즘 소비 패턴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연구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문제는 우리나라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통계 데이터 컨텐츠가 지금도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도 통계 데이터 컨텐츠는 아직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이런 각종 빅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나오면서 데이터는 본물처럼 쏟아지는데 이 데이터를 나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해석의 영역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트렌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어떤 트렌드가 떠요? 그런가요? 우리가 그 트렌드를 두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에세이나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상황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창업자들은 늘 정말 피 같은 나의 종잣돈을 들여서 최소한의 성과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부도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부도라는 개념은 정말 장렬한 실패라고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갈 수도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에게 과연 사회적 안전망은 있는가 저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내 탓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망하는 것도 결국은 내 탓일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자책할 수밖에 없는 게 열악한 우리나라 550만 자영업시장의
이 시장 환경인 것 같아요. 제 책에서 하나 좀 곁들이고 싶다면 저는 이런 통계 데이터 컨텐츠 이러한 새로운 해를 앞두고 연구 자료가 오면 야 이게 어떻게 학교에서 지금 유일하게 국책대학 하나에서 연구한 이런 데이터 물론 민간 연구소에서 나오는 트렌드 서적들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서적에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550만 자영업 사장님들이 계시고 곱하기 2.2만 하더라도 최소한 1000만, 1500만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계와 현존 가치와 미래 가치가 담보되는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을 체계적으로 밀도 있게 조사 분석하고 대안을 내는 국책 연구기관조차 없다는 우리나라 현실 아십니까? 심각합니다. 되게. 우리나라 자영업, 제 책에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문제점을 자영업 소상공인 연구소가 아닌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5분의 연구원들이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와우, 야, 이게 어떻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의 패러다임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패러다임은 결이 다른데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또, 저 우리나라 대선도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이러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의 이 창업과 관련된 이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요 시장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장은 사실은 시장에 저는 최소한 6가지 시각 정도는 끊임없이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산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가장 밑단에 소비자 데이터만 지금 정리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아 코로나 시대에는 야 주황색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블랙은 싫대요. 이런 소비자의 어떤 소비 패턴과 연관된 라이프스타일 데이터가 소비 트렌드죠. 하지만 소비자를 타깃으로 끊임없이 지갑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550만 자영업 소위 말해서 소상공인 시장이 있죠. 소상공인의 거의 80%는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월세를 내는. 그리고 임차인이 있어야 돈 버는 시장이 임대인 시장이죠. 사실은. 상가 부동산 시장하고도 마찬가지죠. 또 임대인이 있어야 먹고 사는 시장이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요즘 선거철 되면 아주 늘 뉴스에 회자되는 부동산 관련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이런 업체들의 비리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나라 지금 외식창업 프랜차이즈업과 이런 우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시장. 야, 프랜차이즈 시장. 정말 좋은 말로 하면 다이나믹하다, 역동적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야, 정말, 달리는, 이건 정말 질주하는 어떻게 보면 마차처럼, 브레이크가 별로 안 보인다.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서 열심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우리나라 한 13만 정도의 부동산 중개업소 시장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이게. 이 부동산 중개업 시장과 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또 뒤쪽으로 만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다점포 이 가맹점을 출점하려는 이런 업체들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들 업체들 시장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핵심 고객이라고 하는 소비자 집단들이 요즘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언택트 소비로 인해서 이제 작년 2021년 늘 얘기했던 게 소비자들이 역시 소비자 중에서도 MZ세대 중요해요. 요즘은 엄근진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작년에 쭉 했었고 이 소비자들이 코로나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아마 2022년 소비 트렌드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창업자 시장이 한때 570만 자영업 시장 그랬습니다만 아마 최근 코로나 시기로 접어들면서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창업하는 시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시장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폐업 시장은 1년에 한 70에서 80만 정도가 폐업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서 폐업자가 1년에 100만 명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영업자 시장이 한 550만 자영업 시장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이 자영업 공급 과잉이라고 늘 얘기하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했던 이 자영업 시장이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야 경쟁력 없는 브랜드가 좀 폐업하면 야 공급 시장이 오히려 좀 완화되면서 야 어떻게 생태계 측면에서 본다면 야 자영업 시장이 좀 건전화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각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야 창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요즘 어떻게 움직이는 거 이거 기본이고 이 자영업 사장님들이 요즘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 갖는 거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에 이 자영업 시장 사장님들하고 아주 밀접한 부동산 관련, 특히 상가 부동산 관련 이런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상가 부동산 시장은 창업시장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연동돼 있죠. 최근에도 뭐 저희 홈피나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는 전화가 야 어디 상가 뭐 이거 혹시 창업자 없나요? 와 정말 저는 우리나라의 요 상가 분포는 개인적으로는 상가 수가 너무 많습니다. 최초 계획 단계부터 상가 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걸 아파트 상가면 아파트 단지 거주하는 주민들만 대상으로도 영업하며 먹고 사는 시장이 돼야 되는데 이건 요즘 아파트 상가가 쇼핑몰이죠 거의. 이게 아파트 단지 사람들만 가지고 오는 절대 먹고 살기 힘든 시장이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상가 부동산 시장이 좋은 말로 하면, 야, 요즘 골드러시 시대, 머니러시 시대, 야, 재테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 룰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 없는 임대인은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요 상가 부동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요 창업 시장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우리의 영세 사장님들 같은 경우도 야, 건물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이제 조물주의 건물주 이런 거 남 얘기다. 그냥 내 가게 10평짜리가 내 가게였으면 이런 소박한 꿈 정도를 이루는 저는 우리나라 상권이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도 야, 제가 오늘 보니까 야, 저 깜짝 놀랐는데요. 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작년 제가 이맘때 강의할 때 한 8,000개 정도 브랜드였는데요. 지금 12,106개가 오늘 제가 확인한 데이터거든요. 이 중에 80%인 야, 외식 브랜드만 9,70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지금 최근에 한 4,000개 브랜드가 생겼어요. 야, 이게 정상적인가? 1년에 브랜드가 4,000개가 생긴 거예요. 도소매업은 여전히 작년에 한 470개 정도였는데 590개, 서비스업이 한 1,800개. 물론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올 11월 19일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 가장 골치 않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직영점 1호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또 우리 프랜차이즈 CEO, 우리 영특하신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모든 법은 피해가라는 법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회사당 많게는 뭐 20개 브랜드를 등록했니? 10개 브랜드를 등록했니? 요즘 이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많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많이 생겨났다. 브랜드가 많으면 좋은 아이템이 많이 생겨나는가? 저는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장 구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시장의 흐름인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가장 좀 불안정한 시장은 어딘가? 결국은 이 시장의 성패를 결정하는 첫 번째 키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 트렌드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죠. 소비자가 내 가게, 내 아이템의 발길을 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소비자들이 그래서 어느 쪽을 쳐다보시는데요. 야, 그들은 요즘 어디가 가려우신가요? 제가 터치해 드릴게요. 이런 마음에서 소비 트렌드를 공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최근에 2022년을 앞두고 저는 우리나라 정말 지금까지 제가 이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1988년, 1992년 이 무렵에서부터 저는 늘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의 하나의 불황의 징표라고 했던
대표적인 시기가 1997년 말에서 99년 말까지 IMF 시기인데 이 학습 효과로 인해서 사실은 2007년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리만 사태 그리고 코비드19 2019년, 2020, 2021 그리고 2022년도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호황, 불황이 교차되는 이 자영업 시장에서 수많은 이슈에 따라서 수많은 아이템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시장이 이 시장이 아닌가. 결국은 우리네 인생이나 사업이나 브랜드나 상권이나 공통점은 사이클이 있는 거죠. 이게 늘 오르막 사이클만 가는 게 인생일 것 같지만 또 여지없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사실은. 특히나 저는 제가 90년대 그 당시에 사실은 이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대 초반 정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부자 나라가 되는 건가? 선진국이 되어 가는 건가? 우리는 중진국 가장 상위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 시기에서 코로나 시대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구나 이런 걸 주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7년 말 이 IMF의 곤두박질을 딛고 밀레니엄 시대를 맞았고 그리고 리만 사태와 함께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했었고 지금까지 한 7, 8년 전부터 본다면 저는 2014년 세월호 시점부터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급격하게 좀 많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2015년 메르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전조 증상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2016년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고급 음식점들 폐업 상당히 많이 했던 시기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 모모 브랜드들 갑질 파동이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왜 갑질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갑질하는 회사인 걸로 오해할 정도로 이 뉴스가 상당히 많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2018년 최저임금 상승이 되면서 결국은 2022년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209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200 이하로 한 사람 인건비를 쓰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점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코비드19 2019년 그리고 2022년 직전에 위드 코로나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곤두박질 치는데 이게 언제쯤 반등할까라는 거에 대한 갈망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90년대 일본이 버블 경제가 사실은 붕괴, 버블 경제가 끝나면서 그 당시에 90년대 초부터 일본은 30년 동안 저성장 트랙으로 계속 왔듯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30년 동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불황 코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시각이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창업자들도 늘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을 늘 기억하시되 하나 이렇게 불황이라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는 없는 게 IMF 시기에 모든 자영업자들은 망했는가? IMF 시기에 조물주의 건물주가 너무 많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황기일수록 창업자들에게 다 악재다. 전혀 아닙니다. 불황기일수록 기회 요인은 많은 겁니다. 호황이면 다 성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황기 코드에 맞는 호황기 코드에 맞는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유연성 너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유연성의 방향, 디렉션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소비 트렌드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 자영업 시장의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보면 어차피 위드 코로나 시대가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금 시작되는 것 같고요. 공급 과잉 이 부분을 어떤 정치 제도로서 과감하게 다 문 닫으세요. 이건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불황이 깊어지고 궁극적으로 벌이가 안 되면 자영업 사장님들은 문을 닫습니다. 문제는 문을 닫는다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고 나서 다 공무원님으로 취직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면 다시 재취업으로 시드머니를 줄여서라도 어떻게 할까? 그래서 2022년에도 폐업과 재기, 재창업 이 코드는
아마 이 자영업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저는 정확히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제가 늘 작년부터 제가 부르짖었던 게 결국은 재기를 위해서는 시드머니, 종잣돈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우리의 생계를, 나의 미래 가치를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이런 창업이 앞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가게 창업, 90년대만 하더라도 대형화, 전문화, 이게 우리나라 외식 창업 시장의 중요한 패러다임,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TGI, 아웃백, 막 이런 그 대형 패밀리 레스토랑을 필두로 해서 대형 프랜차이즈들 정말 시장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스타필드 이후에 큰 가게에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뭐 CJ가 했던 계절밥상이나 신세계 올반, 뭐 GS 했던 이런 뭐 저쪽 어디야 그 이랜드가 했던 자연별곡 같은 대형화의 마지막 거의 정말 방점을 찍었던 대형 한식 뷔페들 장렬하게 다 고개 숙이고 말았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이제 큰 가게에 놀라지 않습니다. 저도 이 하남에 있는 저희 사무실 옆에 우리 삼성역에 있는 저 거기 고요한 삼성상권에 있는 우리 땡땡필드 이런 데 가봐야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가보죠. 한 번은.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게 대형 자본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큰 대형 자본이 못하는 결이 뭔가? 저처럼 작은 컨설팅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못하는 컨설팅이 뭐지? 저희 회사가 늘 고민하는 어젠다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요즘 컨설팅 시장에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 컨설팅 시장이 아주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결국은 정부가 못하는 컨설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런 생각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1인 고객 1인 창업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2022년 트렌드의 가장 메인 트렌드가 저 1인 창업, 나홀로 고객이 아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는 이 외식시장에서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 외국계 투기 자본이 우리 자영업시장이나 외식시장을 투자의 대상, 좋은 말로 보면, 하지만 투기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코로나 시대 2022년에도 결국은 양극화될 수밖에 없겠다. 대형으로 가는 이런 이 사모펀드 자금이나 이런 쪽, 아니면 이 재기라든지 개인 창업자들의 실속을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창업하는가라고 보면 건물주를 위해서 창업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위해서 창업합니다.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 창업자들이 알아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시국에 가장 대표적인 콩고리씨라고 하는 언택트가 너무나 이제 보편화돼 버렸고 비대면이 때론 불편하지 않구나. 좋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이비인후과도 갈 일도 없고 좋아요. 라는 이런 증명 결국 익숙해지는 길들여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이 돼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 언택트는 궁극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온택트 코드로 끊임없이 모디파이를 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가슴으로 들어가지? 이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요지였던 온라인 시장, 네이버만 하더라도 40만 명의 스마트 스토어 상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봐야 돈 버는 사람들은 10%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온라인 시장의 급행차, 그 중에서도 거대 공룡 기업들이 거의 승자 독식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홈쇼핑 시장. 요즘 자영업 시장들도 창업을 신규 브랜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시장 조사를 온라인으로 하셔야 돼요. 홈쇼핑 시장 조사해야 돼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게 가장 트렌디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판매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리담회로 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은 저 대형 자본이 하지 못하는 우리 가게만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푸드트럭, 공유주방. 저는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청년들에게 이제 더 이상 등 떠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밀지 않아도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이 시장. 왜 정부가 이미 우리나라 자영업 지금 음식점 70만 개 시장인데 또 음식점 사장님들끼리 을길이 열심히 줄다리기 하라고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게 저는 대표적으로 이런 푸드트럭이나 공유주방 같은 공유주방은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공유주방 그 자체 비즈니스 모델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희생되는 청년 이런 자영업 사장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우리가 초보 운전 시절에 큰 사고 한번 나면 운전을 평생 못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초보 창업자가 장렬하게 한번 실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과연 저는 2022년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부터 10까지 창업자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 그래서 네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 너 행복하니? 저는 해피바이러스 행복 코드가 창업시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의 가장 저변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프랜차이즈 브랜드 만개 시대인데 저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CEO들, 특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회사가 한 6천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들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왜?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는 개설 마진과 유통 마진입니다만 개설 마진 유통 구조를 위해서 신규 가맹점이 생기지 않으면 신규 매장이 생기지 않으면 개설 마진도 유통 매장도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브랜드로 새로운 컬러를 만들어서 짠 하고 박람회에서 새로운 고객을 룸몬 고객을 끊임없이 손짓하는 이런 식의 영업 방법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들도 이게 정부에서 했던 오래된 브랜드, 검증된 브랜드, 착한 브랜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재급 브랜드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의 놀부 같은 브랜드가 저는 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건 스탠리 자본이 들어오면서 놀부 같은 이런 브랜드는 결국은 투기 자본의 대상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특히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를 공부하시는 이런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분들도 사실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일대 인식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단순히 프랜차이즈가 무슨 이게 사회복지 모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프랜차이즈가 창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정 브랜드로 인해서 정말 대를 잇는 장수 브랜드가 좀 많이 나오면서 그 브랜드가 창업자만 행복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그 브랜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이런 브랜드의 일대 패러다임 전환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2022년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답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땡큐겠습니다만 저는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컨셉 전환, 모디파이,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릇에 또 한 번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담아서 새롭게 소비자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컨셉 전환, 이런 컨셉 전환형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들이 많이 탄생할 수밖에 없겠다. 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 창업자들의 꿈이 리치맨, 부자가 아닙니다. 라는 거죠.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최근의 시장 자체가 코로나 시기들을 겪으면서 저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완전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상당히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이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것도 첫째는 창업시장을 접근하려면 내 나라 내 땅에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내가 돈 버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는 좀 질문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늘 요즘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치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공무원님들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에게 열심히 자영업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문제는 이 질문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대안까지 알려드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그에 따른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론 기자님들이 우리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대안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경쟁 과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끊임없이 좀 저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자영업 시장은 할 사람만 합시다. 그냥, 진입 단계에서부터 아예 제한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기존의 자영업자들을 인허가 규정을 까다롭게 합시다. 이런 얘기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쟁이 과열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을끼리의 전쟁이 계속 과열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우리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또 대기업하고 계속 경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경쟁 과열 문제를,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천만 소비자 집단인데, 저는 북한하고의 길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영업 사장 입장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내수가 8천만 시장이 되면 기회원이 정말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이나 이런 게 대기업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자탕집을 평양 개성문 상권에서 팝시다. 제가 늘 이런 얘기 제가 했었고요. 통계 데이터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저는 우리나라 음식점이 70만 개면 70만 개를 총괄하는 외식업중앙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제대로 가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내지 못하는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통계 데이터 컨텐츠가 끊임없이 발표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결국은 창업자들은 통계 데이터 컨텐츠에 대한 해석 능력이 앞으로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동시에 프랜차이즈 문제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프랜차이즈의 근본적인 모델 자체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들이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미래 가치까지 담보하는 참 좋은 개념입니다만 투기 대상이 되면서 아니면 대형 자본들이 정말 치고 빠지는 요즘 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장님 이거 2년만 하시고요. 2년 팀이 어차피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우리의 3브랜드 또 있거든요. 4브랜드 있거든요. 이걸로 갈아타세요. 이렇게 영업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탑승했다가 어느 시점에 갈아타야 되는지 이걸 고민하는 프랜차이즈 시장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종사자들부터 근본적으로 저는 자발적 쿼터제, 제가 이런 얘기도 칼럼으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이 트렌드 시장과 함께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영속성, 지속 가능성을 위한 좀 우리 브랜드는 정말 전국에 딱 100개만 오픈합니다. 더 이상 오픈하지 않습니다. 100분만큼은 우리 브랜드는 대를 물리는 이런 브랜드로 만들겠습니다. 좀 이런 파격적인 이런 브랜드들이 좀 제대로 나오고 오래된 브랜드가 대접받고 이렇게 정말 충분히 인정받는 이런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업 교육 컨설팅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창업 교육인가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창업 교육 시장이 지금 10년,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만 창업 교육만큼은 우리가 창업학 개론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변화무쌍한 시장을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얼마나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교육 모델들 이 끊임없이 지원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대출받기 위해서 교육받고 대출받기 위해서 컨설팅 받는 이런 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됨으로 인해서 이 창업 교육 컨설팅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이런 부작용도 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고 결국은 사람 문제죠. 저는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제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창업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변인에 관한 연구 이 정도면 박사 논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창업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변인 가장 중요한 건 창업자 변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공부한 학교에서만큼이라도 나를 포장해서 옥션에 올리면 나는 얼마에 팔립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더욱 정말 날카롭게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최근에 이런 이 코로나 시대, 이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코로나 1년 차라고 했었던 2021년 시장을 다시 반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가 소띠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나왔던 이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10가지 트렌드. 대표 트렌드였던 브이노믹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트렌드 키워드가 작년에 발표가 됐고 올해 우리는 이런 키워드를 바라보면서 지금 1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1년 트렌드와 2022년 트렌드는 좀 다릅니다. 2021년 트렌드는 거의 우리 소비자들이 그냥 코로나라는 이런 거의 이 망치로 뒷머리 한번 빵 맞고 어찌할까? 어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소비 스타일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된 키워드가 많았다면 2022년은 결국은 이 코로나가 결국은 하루아침에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때문에 이런 결국은 이 지구촌이라는 이 작은 세상이 나와 무관하게 이런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생리를 감안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내가 행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기발한 유니크한 아이템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 소비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그때 제가 정리했을 때 결국은 브이노믹스, 바이러스가 왔는데 어떤 식으로든 바이러스 경제학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디에서 할까요? 봤을 때 코로나 시대가 주는 게 우리가 마케팅 그러면 마케팅도 이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요즘 뭐 유튜브에서 숏 영상 요즘 인기 있듯이 쇼캐팅 일단 치고 빠지게 한번 해보자고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고 우리는 삶의 방향을 늘 우리는 디렉션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속도가 중요해요.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결국은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한번 바꾸는 90년대 리엔지니어링 혁신 중요하다고 부르짖었는데 그처럼 피보팅 해야 돼요. 이렇게 작년에 부르짖었었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작년에 하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상권이라는 개념에서 난데없이 슬리퍼 신고 동네에서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를 구매하는 슬리퍼 상권, 슬세권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저는 슬세권의 최대 수혜자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우리나라 요즘 아파트 상가의 창업시장에서도 예전에는 90년대는 빛깔나게 예쁜 편의점을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50대, 60대 퇴직자니까요. 그냥 안정적으로 동네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만 대상으로 먹고 사는 단지 내 작은 슈퍼마켓 창업할 거예요. 결국은 단지 내 슈퍼마켓이 다 편의점으로 요즘 바뀌어버리고 있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슬세권은 편의점은 누구의 사업인가? 편의점은 대기업의 사업인 거예요. 이거는 과연 우리나라 55,000 이 편의점 가맹 점주분들, 편의점 하시는 분들을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내 가게가 24시간 불 켜져 있는 가게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 3시 45분에 가게에서 전화 오면 이게 무슨 전화인가? 누가 총 들고 왔나? 별의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래서 이 슬세권이라는 2022년에는 새로운 상권 키워드가 또 떴습니다. 한번 제가 공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2022년에 그래서 누구 대상 사업하라고 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와 MZ 세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다음 세대가 알파 세대 정도 지금 얘기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MZ세대, 인구 피라미드로 본다면 이들의 10대, 20대 수요가 작지만 이들이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키워드를 양산하고 이슈화하는데 가장 바라봐야 될 미래가치입니다. 이런 얘기죠.
결국 우리 자영업시장도 야 인구 통계학적으로 본다면 지금 40, 50대가 한 32%, 50대가 가장 연령층이 우리나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철에는 항상 50대, 60대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충격적이었던 것은 야 이들이 파이어족 이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야 MZ세대가 파이어족 파이낸싱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그러니까 빠르게 돈 벌어서 야 나는 빨리 은퇴하겠어요. 그리고 룰루랄라 놀 거예요. 꿈 깨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이게 빠르게 돈 벌어서 야 룰루랄라 놀고 싶어요. 평생 여행하면서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돈이라는 가치, 결국은 창업시장도 내가 부자까지는 안 될지라도 자본주의 이 체제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죽을 때까지 내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특히 창업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최근에 1차 베이비부모 세대 63에서 5년생까지 720만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거의 지금 은퇴가 마무리되고 있고 2차 베이비부모 세대라고 하는 거의 68에서 73년 606만 이 세대들이 한참 지금 은퇴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요 은퇴 창업을 앞둔, 그러니까 요즘 50대 이상 이런 전직 지원 서비스나 아웃플레이스먼트 시장 이쪽에 강의장에 가보면, 야, 극명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원공제, 군인공제, 공무원공제. 이 세 부류의 수혜자분들은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어. 한 달에 한 350, 400 나오니까. 저를 포함한 국민연금 수혜자분들이 좋은 회사 다니신 분들이 한 기본적으로 최소한 한 좋은 회사 다니셨던 30년 국민연금 부으신 분들이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 한 160, 이 정도, 170 이 정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처럼 좋은 회사 많이 안 다니셨던 분들은 65세 자칫하면 아마 7순 정도 돼야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 봐야 100만 원도 못 나온다. 이거를.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꼭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창업해요는 아닐지라도 결국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전문 용어로 말하면 팔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MZ세대들의 움직임을 창업자들은 끊임없이 주목할 수밖에 없겠다. 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야, 엄근진. 너무 싫어해요.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여기 계신 분들도 너무 엄숙하고 근엄하고 진지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늘 좀, 첫째, 엄숙, 근엄, 진지를, 이 시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나 그래서 엄숙하지 않아. 저는 우리 20대, 우리 딸아이들이 2명 있는데요. 아빠의 성질머리가 정말, 한성질 하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엄숙, 근엄, 진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MZ세대의 패러다임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더 자유분방하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들은 열심히 운동, 건강해야 돼. 이제는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돼. 해서 열심히 레깅스 입고 산에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어색하지 않은 이런 시대가 돼버렸고, 결국은 이 2021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10가지 트렌드가 지금 이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하나도 어색할 게 없습니다. 다 알아. 이게 다 아는 거죠. 그렇다면 2022년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죠. 호랑이띠. 저는 양띠인데요. 개인적으로 호랑이띠 이 분들이 제가 무슨 역학을 믿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타고난 그 시대의 이 성질머리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무서운 호랑이띠다. 근데 재밌는 키워드가 타이거와 캣 해서 호랑이띠에 정말 나는 호랑이의 눈빛을 가질 수 있는가. 자칫하면 고양이로 전락할 수 있는데 이런 키워드가 너무 재밌었어요. 호랑이와 고양이. 물론 요즘 애묘족, 애묘 인구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호랑이와 고양이가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는 내년 시장이 아닌가. 결국은 호랑이도 행복하고 고양이도 행복한 이런 창업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키워드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키워드를 쭉 보면 눈에 띄는 게 가장 큰 게 나노 사회 보이잖아요. 나노. 사실은 나노라는 단위가 제가 알기로는 요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정도의 크기? 그래서 이 나노 사회를 얘기하면 나노 소사이어티. 결국은 개인 소비자들, 노동도 파편화되고 개인도 파편화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소비 생활을 하는 우리나라 나홀로 소비자들을 빗댄 또 다른 키워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업시장에서도 이제는 뭐 1인 창업, 1인 고객 이런 득템, 골드러시가 아닌 머니러시. 자, 오늘 칼럼을 썼던 게 러스틱 창업인데요. 러스틱, 그래서 러스틱 관련해서 좀 보면 난데없는, 러스틱과 관련해서 요즘 벼세권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시골집 비즈니스. 그러면서 엑스틴, X세대의 이 전형이었던 서태지 세대들이 드디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지금 Z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건강한데 즐겁게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키워드들. 일상 바른 생활 좀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메타버스 관련한 실제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가장 내년에 좀 주목했던 게 결국은 내년에 창업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마케팅 코드는 저는 내러티브 마케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나씩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나노 사회가 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 1년차, 2년차를 이제 겪고 나다 보니까 결국은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그게 단계가 어떻게 되던 간에 우리는 언택트 소비에 길들여지면서 같이 뭉쳐서 30명이 회식하는 이런 문화 찾기는 이제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은 개인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노동이 파편화되듯이 개인의 소비자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언제든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상시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그러면서 가장 떴던 개념은, 그렇다고 한다면 나노 소비자들을 위한 최고의 외식 시장의 코드는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결국은 혼밥 혼술. 제가 최근에 혼족들을 위한 아이템 이러면서 제가 어디에서 온라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혼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베이 데이터를 보니까, 나홀로족들, 우리나라 나홀로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제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균 가족 수가 평균 4명이었거든요. 4인 가족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평균 가족 수, 가구당 인구 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인 가구가 무려 900만 세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세대가 한 2,300만 세대 정도 되는데, 전체 세대의 40%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40 넘어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청년들도 혼자 살고, 저희 아버지처럼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시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아지는, 결국은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코드가 뭘까? 소비생활에서 1번 혼밥이었어요. 밥은 먹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늘 같이 모여서 먹을 수도 좋지만 혼자 먹는 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그럼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혼술이었어요. 혼술. 되게 저 신기했어요. 밥은 먹겠는데, 삼겹살집 가서 삼겹살 혼자 구워 먹으면서 소주 먹는 거,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이 창업시장으로서 본다면 앞으로 혼술집은 무조건 의미가 있겠다. 대신 그들하고 철저하게 혼자 와도 첫째 신경 안 쓰고,
최대한 객단가는 둘이 오는 거 정도 먹을 수 있게끔 분위기 연출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일본처럼 친구 대여 서비스로 하나 불러줘야 되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코드가 맞는, 그래서 상대방 코드를 적어주세요. 1번 성질머리가 한성질 하는 사람, 아니면 너무너무 온수한 사람, 아니면 로지 같은 여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혼수를 어려워한다. 항상 늘 어렵다는 거에 기회 요인을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혼밥, 혼술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저는 최근에도 보니까 1인 나는 최근에 그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1인 고객 내지는 나홀로 혼밥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브랜드도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1인 보쌈집 이런 브랜드도 있긴 했습니다만, 혼자서 먹는 사람들이 밥은 빠르게 먹지만 술은 어려워하는 게, 밥은 먹는데 빨리 먹으면 15분이면 먹고 가지만 술은 먹으려면 아무리 빨리 먹어도 1시간은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스마트폰만 먹으면서 이렇게 술 먹고 있기에는 너무 쑥스러운 거죠. 사실 재미도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이 나노 사회가 주는 이 키워드에 맞춰서 외식 창업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이 혼밥, 혼술 키워드가 뜨는데 독자적인 혼밥 식당, 독자적인 혼술 식당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식당에서 샵인샵 개념으로 혼밥 쪽, 혼술 존을 꼭 만드셔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기는 혼술집이야, 이거를 대문짝만하게 간판을 써버리면 나는 혼술집 가는 사람이구나, 이거 재미없어요. 제발. 그래서 간판을 크게 내세우지는 맙시다. 제발. 우리가 낮술 환영 이런 거 밖에다 내세울 수 있지. 낮에도 술 파는구나, 이걸. 근데 간판으로 혼술, 혼밥을 크게 내세우면 혼자 사는 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일도 아닌 거잖아요. 이런 소비 심리를 좀 감안해서 나홀로 고객, 나홀로 창업 시장을 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동시에 이런 최근에 이 무인 창업 시장도 이 나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인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무인 쪽이 다변화되고 있어서 많은 키워드들이 요즘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명함이 되게 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이런 쪽 뉴스 가치와 달리 성과는 상당히 미미한 경우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무인 밀키트 심각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순간적으로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는 아이템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는 아이템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밀키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선발 브랜드가 딱 1년도 안 됐는데 300호점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이게 1년에 300개 정도 오픈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특정 브랜드가 단기간 내에 그렇게 많이 오픈해버리면 그 아이템이 오래간 역사가 시장 역사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치고 빠지는 이런 아이템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생각이 전 들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 머니러시라는 개념.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관점에서 요즘 우리나라 1,500만, 2천만 직장인들이 투잡, 엔잡 이런 월급만으로는 나의 미래 가치가 보장되지 않아. 주식시장 볼까? 국내 주식 불안해. 미국 주식이라도 열심히 좀 봐봐. 이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자본주의 키즈들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은 이건 창업시장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겠다. 결국 예전에는 저희 1912년생 저희 할아버지 시대만 하더라도 저보다 늘 저희 할아버지는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돼.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줬던 메시지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창업자들도 한 가지 일만 잘하면 굶어 죽을 수 있다. 이제는 결국은 하나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더라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저는 30평, 50평 가게가 이제 큰 가게가 뉴스가 안 되기 때문에 50평 가게를 최소한 2분의 1로 나눌까요? 아니면 3분의 1로 나눌까요? 아니면 이 모델로 매장 하나가 올릴 수 있는 수익의 가치는 딱 정해져 있죠.
맥시멈 미니멈이 딱 정해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야 레스토랑도 운영하면서 나의 별도의 어떤 수익 모델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멀티가 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소비자 입장에서 머니러시라는 개념은 야 정말 이 창업 엘도라도, 엘도라도 아시나요? 야 독일 음악 그룹이죠. 군베이 댄스 밴드가 불렀던 열심히 엘도라도를 찾아가지만 결국 비극이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즉 뭐냐면 우리 창업 시장에서도 이제는 저는 좀 하나를 가지고 올곧이 가는 메인 나의 수익 모델 하나를 만드는 건 기본일 것 같아요. 근데 메인 잡과 서브 잡을 적절하게 컨버전스할 수 있는 어떤 투자형 창업 내지는 투자형 창업 수요도 계속 늘 수밖에 없겠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형, 요즘 특히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같은 경우는 다들 기도만 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아졌어요. 최근 들어서 움직이지 않아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면 20대, 30대 아들, 딸 데리고 박람회장 오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하나 딸내미가 한다고 하니까 어떤 거 할래? 그러고 한번 와서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야 그래도 우리 피부치, 야 아들, 딸이 나를 설마 배신하겠어? 이러면서 그래 알았어. 그냥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거 결혼 자금이야. 더 이상 없어. 이러면서 한번 투자해보는 이런 수요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요즘 뭐 온갖 요즘 그 유명한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가 이 코로나 시국에 거의 1600개 가까이 오픈해 버린 것도 다들 그런 투자형 모델하고도 연동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그 방송했던 테마가 이 득템 스토어, 득템 가게인데요. 고처파워라고 야, 잡았다 이거죠. 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만 있으면 못 사는 게 어디 있어? 못 사는 게 있거든. 이거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나만의 득템이야. 야호. 이렇게 얘기했던 소비 트렌드를 저는 창업 시장으로 모디파이 한다면, 야, 우리 가게를 야, 득템 식당으로 어떻게 바뀌지? 야, 득템 매장으로 어떻게 만들까? 득템 스토어로 어떻게 바꿀까? 요즘 마케팅 코드에 헝거 마케팅 이거 있죠. 소비자를 굶주리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상품은 딱 200개만 한정 판매합니다. 이런 마케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헝거 마케팅 관련해서도 결국 소비자들은 나만이 특별하게 범인들과 다른 트랙을 걷고 있어 라는 니즈는 큰 거죠.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되게 고민하셔야 되는 코드예요. 요즘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다들 서울 수도권 상권이 어려웠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관광지 상권 대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엊그저께 통영에 계셨던 어디 저 욕지도 고등어회집 사장님은 아이고 통영 사람들도 안 쳐다봐도 됩니다. 서울 사람들만 쳐다보면 돼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무 대박이라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야 통영까지 갔는데 통영 가서 BBQ 치킨을 먹을 리가 과연 있겠는가. 결국은 득템 가게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엊그저께 전라남도 장흥을 갔는데 야 광주 송정역에서 1시간 정도 거리였는데 장흥에서 정말 이 득템과 뒤에서 하게 될 러스틱이 적절하게 결합된 난데없는 장흥 바닷가 그 안쪽에 난데없는 하몽. 와, 스페인의 전통 요리인 하몽을 이용한, 직접 하몽, 이렇게 돼지다리가 쫙 걸어져 있고요. 거기에 하몽 파스타집을 하더라고요. 와, 웬 장흥 시골 마을의 하몽 파스타? 장흥의 특산품인 키조개를 이용한 키조개 파스타. 누가 오나요? 동네 마을의 시골 창고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에 연인들이 검색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득템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야만. 결국은 뭐냐면 이 득템, 이 수요가 주는 메시지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단기간에 다점포 전략에 목매는 브랜드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원 오브 댐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처음에 한 번은 구매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 구매 빈도는 끊임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아는 요즘 SBS 생활의 달인인가 거기에 나오는 은둔식달 같은 그런 가게를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폐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프랜차이즈는 어디 가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곳에 야 KTX로 2시간 달려가지고 또 1시간 동안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들어가서 와 그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왔어요 라고 하는 이런 소비자들은 갈수록 늘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런 분들이야말로 충분히 저는 또 존경받을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득템이라는 코드가 결국은 2022년 창업시장에서 내 가게의 득템 코드는 과연 뭘까? 어떻게 만들까? 내 가게가 득템 매장이야. 그래서 매니아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오고 그 매니아들이 라이크 비즈니스, 좋아요를 끊임없이 눌러줘요. 라이크 커머스, 이것도 트렌드 중에 하나죠.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러스틱이죠. 와, 제가 정말 러스틱.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시골집을 열심히 수리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시골집은 모든 정내미가 떨어졌던 곳인데, 이제 아버님 와서 돌아가시면 나는 천혜의 고아가 되기 때문에, 야, 그래도 나의 유년의 추억에 있는 그 시골집을 어떤 식으로 복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 그러면, 이도향촌, 도시와 이별하고, 우리는 시골로 갑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귀농귀촌 뭐 이런 게 떴던 키워드입니다만, 요즘 키워드가 4, 5일 정도는 도시에서 살고 2, 3일 정도 시골에 가서 머물고 싶은 요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렇다는 거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서울 집을 팔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시골에 한 달 살다 올게, 일주일 살다 올게, 아니면 주말에는 시골 갔다 오고, 평일에는 여기에서 보낼게. 결국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너무 익숙한 불멍 맛집, 모닥불 피워놓고 멍 때리고 왔어요. 물멍 맛집, 강 보고 왔어요. 풀멍 맛집 뜬다는 거예요. 시골에 녹색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뜨는 사업, 벼세권 얘기하죠. 벼세권. 광활한 연두와 녹색의 광활한, 우리 식당에 오면, 연두가 가득이에요. 이런 키워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골 마을의 파스타집 같은 이런 쪽이 요즘 코로나 시대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자극하는 코드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시골 창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사실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도시화 비율이 끼켜봐야 한 30%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도 도처의 시골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도시가 이제 비대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뉴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 사람들이 도시에 없는 시골을 찾아가서 지갑을 열고 싶어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러스틱 라이프를 만들어낸 이런 키워드. 더욱이 코로나 같은 이런 쪽으로도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 그래서 자연에 산다 이런 프로가 지금까지 인기인 이유가 그거죠. 사실은 나도 한번 살아볼까? 살아봐야 별거 없고 불편한데 사실은 이게 그래도 그게 컨텐츠로서의 충분히 구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러스틱이라는 키워드를 결국은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러스틱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결국은 도심 상권에 촌스럽게 이런 코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속의 시골이에요. 이런 공간. 제가 시골 농부예요. 제가 어부거든요. 이런 테마를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함으로 인해서 러스틱에 대한 니즈, 동경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좀 공략할 필요도 있는 게 2022년 이민년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이 건강 관련 코드는 코로나 시대가 주는 절대적인 키워드였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 관련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게 저는 우리나라 웰빙 트렌드가 건강 트렌드의 가장 첫 번째 트렌드였죠. 그 당시에 웰빙 트렌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데 저는 그때 KBS 비타민 같은 프로그램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나라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건강해야 돼요? 어느 분은 건강해야만 국민연금 어디야 국민연금이 아니고 건강보험 요즘 재정적자 난린데 그 해소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건강 트렌드. 그래서 저는 트렌드를 제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석해 오면서 늘 느끼는 게 그때 웰빙 트렌드 그 다음 트렌드가 힐링 코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웰빙, 참살이. 그래서 야, 즐겁고 재밌고 건강하게 보람하게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두 번째는 야, 나의 멘탈 관리 잘해야 돼. 힐링. 너 지금까지 유효하죠. 그러면서 또 키워드 중에서 뭐 디톡스 이런 트렌드도 떴죠. 야, 해독이 중요해요. 디톡스 주스 막 이런 거 뜨기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야,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해야 돼. 하루 야,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 코로나 시대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운동해야 돼. 내 몸은 내가. 결국은 이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운동요법 중요해. 식이요법 중요해. 약물요법 중요해. 그 다음에 수술요법 중요해. 모든 게 이게 다 연동돼 있는 거죠. 특히나 우리 식문화 같은 경우는 외식 시장 관점에서는 이런 건강에 민감해져 있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이 사장님들은 건강의 모델이 좀 돼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디 막 급하게 가다가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빨리 한 그릇 먹고 야, 저희 가야 되는데 마구 먹다가 카운터에 있는 사장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제가 숟가락을 놨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제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야, 저는 얼굴만 보면 건강하시구나. 야, 이러시구나. 늘 얼굴 보고 판단하는 이런 버릇이 생겼는데요. 그분을 딱 보는 순간 야, 정말 얼굴 자체 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와, 되게 건강하지 않으시구나. 이런. 그래서 야, 이 설렁탕을 먹으면 저렇게 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심각하구나. 우리나라 곱창 막창 사장님들 야, 이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덩어리인데 야, 이걸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야, 곱창티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 치킨 먹으면 건강 걱정 없는 치킨티 이런 거 좀 없습니까? 이런 거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플레저. 근데 즐거워야 돼 이거거든. 제가 헬스클럽에 가면 PT 잘 받지 않는 게요. PT를 봐주면 제가 꼭 마루타가 된 느낌이거든요. 항상 내가 마루타야. 내가 이거 그렇게 해서 빼면 뭐하냐고. 즐겁지 않은데 이게. 근데 건강은 중요하지만 즐거운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야, 맛있으면 0칼로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이 건강이 주는 메시지는 식문화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건강할 때 건강을 케어하는 프로액티브 케어 뜬다. 이게 세리에서 제가 몇 년 전에 발표했던 트렌드인데, 그 메시지는 치료의학도 중요하지만 예방의학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식생활 같은 경우는 우리 저쪽 그 허봉수 원장님 이론에 따르면 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야, 먹는 거로 인해서 질병이 너무 많이 생긴다. 때문에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식생활 쪽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건강 전도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모든 음식이 다 건강할 수는 없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 건강을 생각하는 식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 사장은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와우, 감동이에요. 이런 게 마케팅 코드 하나의 내러티브 요소로도 전부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요즘 식당을 하면서 김치를, 반찬을 스마트 스토어로 파시는 분들 많이 생겨났고, 식당을 하면서 직접 쇼케이스 하나 만들어서 곁들이 찬을 어디야 한 케이스에 10,000원씩 파는 식당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잖아요. 동시에 저는 그 식당을 하면서 그 앞에서 뭐 이렇게 두부과자 정도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식당을 하면서 이거 먹으면 저처럼 건강해져요. 그래서 식당 플러스 건강식품 이거 같이 컨버전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 생각 들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꼭 온라인으로만 사야 돼요? 내가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먹었고요. 모유 유산균 제가 이거 지금 6개월째 먹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라고 열심히 건강 전도사 역할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외식업 창업자들은 건강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대신 즐겁게. 우리가 그렇다고 닥터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닥터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엑스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엑스틴. 그래서 엑스틴 키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태지 세대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된 거예요. 그 서태지 세대가 그 당시에 저는 선연하게 기억하는데요. 서태지 세대를 우리는 X세대라고 했고, 그 당시에 X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탤런트가 누구였냐면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신은경 씨라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의학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저 병원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신은경 그 당시에 대단했던 신세대의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X세대들은 야 나나라요 같은 이 가요사에서도 일대 획을 긋기도 했지만 자유분방하고 자본주의를 가장 뼛속까지 느끼면서 자유로운 상상을 누리는 이런 영혼들이 되게 많았던 X세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10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빠와 엄마와 손잡은 10대, 20대들이 의외로 그 10대들, 나보다 더 자유스러운 요 소위 말해서 Z세대, 알파세대들을 이해하면서 손잡고 같이 움직이면서 레트로로 갈 수도 있고, 아, 옛날 이즈백 빨리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트렌드. 그래서 저는 요 X세대와 알파세대,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가 가족의 의미. 근데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이 아니고 정말 신세대 가족 문화가 공동으로 구매하는 엄마 아빠와 동시에 구매하는 온오프라인 수익 모델이 과연 뭘까? 이런 부분. 그래서 예전에 외식시장에서도 야 가족 단위 외식객 이런 거 상당히 했습니다만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지금 6인까지니까 가족 단위가 충분히 갈 수도 있고 요즘 뭐 4인 가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가족 피부치 이 코드는 결코 코로나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피부치 가족 그 중에서도 이 60대, 70대 이런 우리가 58세대라고 일컫는 이들의 가족도 있지만 이 40, 50대들의 자녀들과 어우러지는 엑스틴족, 엑스틴 소비자 이들이 상당히 창업시장에서 핵심 주력 소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른 생활 루틴, 일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 테헤란로 같은 경우도 재택 수요가 많아지면서 하염없이 4시간이 많아졌고 우리 딸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올해도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맨날 온라인으로만 시험 보고 대학 생활이 아예 없는 거죠. 이게. 그러면도 하염없이 집에서 뒹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의 사실은 일상을 열심히 계획하면서 심지어는 다꾸족 뭔지 아시죠? 다이어리를 열심히 꾸미는 이게 그래서 내일은 뭐 해야 돼 시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이들을 내 가게로 어떻게 끌어들일까. 의외로 자유롭게 모르겠다 나만 건강하면 되지 이런 소비자도 있지만 나름 이 코로나 시국에서 결국은 현존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계획대로 스스로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바른 생활족들을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식시장으로 어떻게 링크될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흥청망청하는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이들의 실속 소비 패턴이라든지 이들이 이 레이더망에 포착될 수 있는 우리 가게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시에 항상 트렌드에서 보면 테크 예전에 뭐 캄테크 조용한 기술 뭐 이러면서 어디야 중국의 어떤 기업이에요? 샤오미 같은 이런 기업들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올해 테크는 실제가 요즘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결국은 최근에 로지 떴다. 이 로지라는 그 옛날 우리 뭐 아담이라든지 그 옛날 이 부캐 이런 캐릭터 많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뭐 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데는 한계도 있고 저 역시도 나의 분신이 10명, 100명 필요 없고 한 명만 있었으면 얼마나 땡큐일까 이런 생각 늘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국은 유재석이 부캐를 만들어서 합정역 5번 출구 노래로 부르듯이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는 방법은 스스로 창업자 스스로 어떻게 보면 가상 캐릭터라도 하나 만들어서 나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그 VR, 가상현실 쪽이라든지 뭐 우리 창업시장에서는 VR방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끝났습니다만 VR이라는 이런 쪽의 산업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 이런 늘 요 테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푸드테크뿐만 아니라 이런 요즘 실제감 테크라는 이런 트렌드도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요 라이크 커머스라는 요 트렌드를 보면서 결국은 이 24시간 상시 쇼핑 시대가 되긴 했지만 마구마구 구매하는 게 아니고 나와 연동돼 있는 어떤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나도 한번 구매해 볼까? 결국은 요즘 내가 인스타 친구 아니면 뭐 어디야 블로그 친구 아니면 유튜브 친구 1000명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구독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성 구독자 1000명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성 구독자. 그래서 저는 요 라이크 커머스가 어떤 인플루언서가 좋아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C2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슈머 투 컨슈머죠.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부분을 좋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구매를 할 거예요.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란 말이에요. 직접 고객들이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궁극적으로는 휴먼 투 휴먼 해서 사람과 사람이 구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으로 빠르게 코로나 시대가 지금 변화하는 중입니다. 결국은 우리 창업자 입장에서 이 인플루언서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영향력이 있는 이런 SNS 유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결국은 창업자들은 요즘은 SNS 세상에서 접목할 수 있는 다시 컨텐츠를 기획 개발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앞으로 창업 전에 이건 자격증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아니면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다고 돈 있으면 돈 주고 하는 마케팅 너무 편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크 커머스 시대에 저는 과연 기존의 모델을 계속 이렇게 주창하면서 나 신경 안 쓰고 먹고 산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두 가지 축인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득템력을 강화해서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매니아들이 찾아오는 가게야. 이러면 문제 없는 거죠. 남들이 라이크라고 해주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라이크 코드가 뭘까를 고민하는 결국은 득템 가게와 되게 연동돼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트렌드 중에서 가장 좀 제가 눈에 들어왔던 트렌드가 마지막 트렌드인 내러티브였는데요. 내러티브. 강력한 서사죠, 서사. 우리는 마케팅 코드에도 지금까지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었죠. 중요하다고 다 얘기했었고. 근데 이제 내러티브는 스토리텔링을 포함한 아무튼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 거리를 영상 캐릭터로 만들까? 아니면 텍스트 캐릭터, 아니면 텍스트 컨텐츠, 아니면 비주얼 컨텐츠 어떤 걸로 만들 것인가? 결국은 내각의 내러티브가 뭔가, 나의 내러티브는 과연 뭐야?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중요해지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 곳 많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서사를 통해서 동쪽으로 오세요, 서쪽으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 내러티브 마케팅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승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결국은 어떤 가게가 있으면 그냥 범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범상하지 않은 내러티브가 너무 많은 거야. 그 내러티브를 내가 지금 인스타에서 봤는데 내가 직접 유튜브에서 계속 봤는데 알고 보면 밖에서 보는 것과 저 가게 뒤에서 보는 게 전혀 달라. 그리고 주인이 지금 저분이 사실 주인이 아니야. 이런 정말 가게 하나를 두고 소설을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런 내러티브 이런 쪽을
상당히 갈망하고 요즘 온라인, 이 인터넷 이런 코로나 시대에 너무 재미없는 이런 일들이 많은 시대에 구매를 하더라도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구매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90년대만 하더라도 야 음식점 맛있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근데 그 시대는 정말 지난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맛있는데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와 작은 바닷가에 키조개가 있고요. 스페인 하몽을 국내산 돼지를 이용해서 하몽으로 직접 피자도 만들고요. 파스타도 만들었어요. 야, 그 시골 마을에 야 하몽 파스타? 이런 어떤 강력한 내러티브가 결국은 1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가서 구매로 연동되게 하는 이런 쪽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타이거 워켓이라는 이 10가지 키워드가 2022년 아마 이민년 이 호랑이띠에도 상당히 어떤 저는 마케팅 코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 쪽도 좀 많이 고민할 수 있는 트렌드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정리를 좀 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창업시장 관점에서 보면 2022년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칼럼이 서울 음식점과 지방 음식점, 제가 이런 칼럼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야, 통계청 데이터상으로 보면 3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인구는 4천만 대로 물론 떨어지긴 합니다만 예상키로는 그 중에 50%는 어김없이 수도권 네, 머물 수밖에 없다. 수도권 인구가 줄지 않는다라고 통계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서만 소비를 할 것이냐? 러스틱 쪽은 이들이 지방도 갑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서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서울 내에서도 야 강북 끝에 있는 소비자를 야 강남 끝으로 어떻게 불러 모을까. 강북 끝에 있는 음식점을 야 강남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 모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상권의 영역이 이제는 단순히 예전처럼 90년대처럼 가게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반경 1km 이 개념은 완전 떠난 것 같습니다. 동시에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오피스 대학가 특수상권 이런 게 상당히 좀 힘들었죠, 사실은. 이게. 하지만 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또 대학가 상권은 일정 정도 돌아가긴 할 겁니다만 이제는 한번 예방주사를 다 맞았기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어느 상권에서 대학가 상권에서는 대학상만 쳐다보는 이런 사업법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오피스라고 해서 직장인만 타깃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지 상권 같은 경우는 야 연간 관광객 수 200만 명 정도 이상만 오면 지방 소도시 관광지 상권 정도 된다면 야 그 소도시 주민들뿐만 아니라 야 전국에서 몰려오게 하는 나의 내러티브가 확실하게 고객을 불러 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시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상권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결국은 저는 상권에서 아까 특수상권이라 최근에 코로나 시대인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 많았어요. 특수상권의 계약자가 법인이에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어요. 빠질 수도 없어요. 계약기간 앞으로 3년 남았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결국은 저는 상권이라는 개념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특히 월 임차료 대비 예상 수익성을 늘 따져보면서 우리는 출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변수에는 그게 다 무용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실속 창업자들이 되게 늘 수밖에 없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스크가 왔을 때 빠르게 엑시트할 수도 있는 이런 쪽에 작은 가게 창업 이런 쪽이 내년에는 상당히 좀 화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뭐 창업의 이제 사회적 평가 남보기 좋은 이런 건 이제 크게 뉴스가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모델들이 단명하는 가장 큰 이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입장에서 기술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아까 득템 가게 조건은 득템 가게 창업자가 지속 가능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 습득 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게. 그래서 누구나 따라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끝나는 기술이 아니라 적어도 정육점 창업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3년 정도는 뼈와 살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듯이 저는 외식시장도 특정한 나만의 기술력을 제대로 무릎 꿇고 배워서 직접 우리 가게를 그걸 뭐 브랜드가 됐든 독립점이 됐던 어떤 그 가게 주인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가치, 기술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실속 창업법이 저는 갈수록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동시에 궁극적으로 창업의 최대 가치는 부자 되는, 리치맨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복하니?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돈 많이 벌었는데 병들어서 장렬하게 죽었어요. 끝. 이거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야, 내 가게 내러티브를 위한 컨텐츠 개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컨텐츠 개발. 그래서 영상 컨텐츠, 텍스트 컨텐츠, 비주얼 컨텐츠. 이 컨텐츠를 창업자가 디벨롭할 수 있는 이런 시각도 이제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직접 마케터 역할을 못하더라도 컨텐츠를 열심히 개발해주면 남들이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우리 가게 홍보대사를 열심히 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 결국은 컨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음식점이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결국 저는 내 가게 매력 지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내 가게 매력 지수라고 한다면 저는 창업자 매력 지수가 너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가 다들 언택트 비대면 하지만 그래도 그 가게의 대표 모델인 사장님의 캐릭터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오늘 마스크를 두 겹으로 쓰고 했지만 저는 오늘도 소비자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해서 이 나의 매력 지수를 어떻게 발산할까. 그리고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사장님들의 컨텐츠 개발 역량을 좀 공부합시다. 이제는. 공부하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한데 공부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건 물론 있습니다만 이 가장 컨텐츠 개발의 핵심 툴인 말하기 글쓰기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디자인 디테일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게 창업자 행복 지수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다점포가 지금까지는 창업자들의 로망이긴 합니다만 다점포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 10년을 끊임없이 다점포를 유지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뭐 우리나라 고깃집 중에서 좀 많이 오픈했다 그러면 200호점 정도가 많이 오픈한 이런 큰 브랜드죠. 물론 치킨 브랜드 1000개, 2000개 오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다점포의 가치가 창업자 입장에서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치는 상당히 의미 있어요. 다점포가 충분히 유통과 개설 두 가지를 담보한다는. 하지만 가맹점주의 관점에서 보면 야 1001호점의 가맹점주가 얼만큼 행복할까 저는 늘 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점포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투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리고 요즘 직장인들의 로망이 사실은 오토 창업. 이거를 마치 로망처럼 언론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워서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제발 꿈 깨세요. 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외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시장도 이제는 어떤 빨리빨리 창업이 아니라 정말 슬로우 창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창업시장의 최대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팽창사회 패러다임은 이제 거의 좀 끝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경기가 하염없이 경제성장률이 우리가 동남아 나라처럼 7%, 8%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선진국 에 들어선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경제 구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오히려 수축사회의 패러다임을 좀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나의 창업의
지향점 내지는 1차, 2차, 3차 미션이 뭐야. 여기를 객관화 좀 할 필요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옛날 90년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얘기했던 야 정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찾기라는 이 소확행이 소비자 트렌드뿐만 아니라 창업자 트렌드로 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창업자가 행복하셔야 되고 정말 소비자가 왕입니다가 아니라 개소리죠. 정말 소비자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마케팅 코드로는 소비자가 행복스럽게 포장해 드리는 것은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죠. 하지만 궁극적인 창업 시장의 가치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나는 과연 행복한가? 그 행복 가치를 지속 가능한 장수 창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가치가 아마 이 코로나 시대 2022년에도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이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열심히 이렇게 저의 말을 경청해 주신 여기 스튜디오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메모하시고 이렇게 쭉 하시던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인다면 창업시장은 누가 감히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저 역시도 늘 시장 조사했던 게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변화하는 게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그 시장이 변하는데 나는 어떻게 움직이지? 늘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창업통TV도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창업시장에서 늘 고민하는 문제들 뭐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늘 같이 공론화해서 어떤 나의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된다. 결국은 창업자들이 외롭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그라운드를, 나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나의 칼라를 만들어낼까 이런 부분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행복하시고요. 창업시장에서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정말 지속 가능한 창업시장에서 그래도 난 행복하거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외식창업 프랜차이즈학과 우리 세종사이버대 이런 동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최고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 2005년 국내 최초 개설된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는 오랜 전통과 노하우로 진학, 취업, 창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에너지를 만드는 학과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의 강점은 첫 번째, 우수한 교수진과 커리큘럼,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 졸업생은 물론이고 500여 명의 재학생들과 함께하며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고의 업체들과의 MOU는 기본, 대한민국 최고의 외식, 창업, 프랜차이즈,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하세로 이루어진 강력한 오프라인 만남입니다. 매 학기 해외 연수를 통한 선진 창업 아이템 탐색 및 업계 탐방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를 학습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업 R&D 센터 세종창업연구회와 함께 지속적인 멘토링 시스템과 더불어 창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특강과 사업체 견학, 유튜브 채널 제작으로 온라인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실무와 사례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대 및 국내 유명 대학원으로 25% 이상의 졸업생이 진학을 통해 배움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창업, 그리고 진학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 성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성공이 될 첫 장을 넘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의 명문 사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 프랜차이즈 학과.